네, 이번 영상에서는 운동생리학 과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운동생리학의 개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운동생리학을 어떻게 접근하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도 배움 출판사에서 이렇게 출판이 된 스포츠 에듀 스포츠 지도사 필기 시험 교재를 기반으로 했다는 점 알려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최근 3년간 단원별 기출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7개의 챕터로 구분이 되어 있죠. 운동생리학의 개관, 에너지 대사와 운동, 신경조절과 운동, 골격근과 운동, 뇌분비계와 운동, 호흡순환계와 운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과 운동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호흡순환계와 운동이죠. 여기에서 약 한 30% 정도의 비중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골격근과 운동, 우리 그 어떤 근력 트레이닝을 통해서 어떤 뼈를 단단하게 만들고 근육을 이제 발달시키는 형태의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골격근과 운동에서도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에너지 대사와 운동, 우리가 운동을 할 때 활용을 하는 이 에너지가 어떻게 발현이 되고 사용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많이 출제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적절하게 뭐 신경조절과 운동이 에너지 대사 운동보다 더 많이 출제가 되었었네요. 뭐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챕터들이 있는데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골격근과 운동 그리고 호흡순환계 운동을 중심으로 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운동생리학 과목의 경우에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조금 진입장벽 자체는 좀 높을 것 같아요.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낯설고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과목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이 운동생리학 과목의 문제를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조금 쉽게 출제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막 문제를 꼬아서 어렵게 내는 문제들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뭐 고등학교 다닐 때 좀 과학에 관심이 있었다든지 뭐 이과 계열과 관련된 과목 뭐 특히 이제 그 생물 과목이죠. 생명과학, 생물 이런 과목을 난 수강한 적이 있다. 또는 대학교 다닐 때 운동생리학 과목을 수강을 했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저는 적극적으로 이 과목을 조금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스포츠 지도자로서의 어떤 여러 가지 역량들이 있는데 다른 과목들에 대한 지식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런 그 운동 생리학 그리고 운동 역학 그리고 운동 영양학 그리고 트레이닝 방법론 이런 것과 관련된 지식이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스포츠 지도자로서의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여러 가지 그 역량 전문적 역량이 되게 이렇게 크게 발현돼 보이는 특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필수적으로 운동 생리학이나 운동 역학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선택을 해서 좀 이렇게 시험에 응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그런 부분들 고민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좀 진행을 할 텐데요. 강의를 진행하기 앞서서 제가 이제 먼저 드릴 말씀은 사실 저도 인문사회과학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운동생리학이나 운동역학과 관련된 지식은 이것을 전공한 다른 뭐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에 비해서 상대적 지식 수준은 낮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 뭐 이제 교원 임용 시험을 준비를 할 때 오래되긴 했지만 그때 이제 운동생리학이나 운동역학 과목도 함께 공부를 좀 했었고요.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교사로 근무를 하면서 이제 그 학교 아이들 체육 수업 시간에도 뭐 심심치 않게 좀 다뤘던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스포츠 지도사에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재를 집필하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특강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초적인 수준의 지식은 저도 뭐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이것을 전공하신 분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지식 수준이 낮을 수가 있겠고 자칫 제가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따라서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제 그 100점 만점을 맞추기 위한 시험에 접근하라고 제가 조언을 드리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70점에서 80점 사이의 점수만 맞추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든 과목 운동생리학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운동생리학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는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지금 제가 당장 문제를 푼다고 하더라도 100점을 맞을 자신 없어요. 하지만 70점, 80점은 충분히 맞을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 중요한 부분들, 자주 출제되는 부분들이 운동생리학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불필요한 부분들은 다 걷어내고 좀 정말 필요한 부분들 위주로 제가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텐데 그 부분만 잘 보고 시험 보기 전에 기출문제 한 최근 3개년 것만 잘 풀고 들어가신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제가 볼 때는 한 70점에서 80점 이상 맞는 것은 어렵지 않겠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생리학과 관련된 이제 주요 용어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뭐 여러 운동이라든지 신체 활동과 관련된 내용들도 있었는데요. 그것은 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서 가감하게 정리를 했고요. 체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력은 선천적인 능력과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서 얻게 되는 신체 활동을 수반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방위 체력,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체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행동 체력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체력을 행동 체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더 중요한 개념이죠. 건강 관련 체력과 운동 기능 체력입니다. 이 부분은 2022년도에 출제가 되긴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반드시 외우고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 관련 체력은 건강 상태와 관련성이 높은 체력 요인으로서 이것은 후천적으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운동기능 체력은 선수들의 경기력을 결정하는 체력 요인으로서 후천적인 개발이 가능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 관련 체력에 해당이 되는 심폐지구력이라든지 신체 조성,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같은 경우에는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변화를 시킬 수가 있겠지만 운동기능 체력은 민첩성, 순발력, 협응성, 평형성, 반응속도, 스피드 이런 부분들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부분이라서 후천적인 트레이닝에 의해서 좀 개발되기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체력인 건강 관련 체력,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은 바로 건강 관련 체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우리가 운동을 잘한다, 운동 센스가 있다, 저 사람은 정말 선수해도 되겠어, 저 선수 참 잘한다, 이런 표현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운동기능 체력이다. 그래서 소수의 엘리트 운동선수들에게 필요한 것은 운동기능 체력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 그 일반적인 국민들의 경우에는 운동기능 체력보다 건강 관련 체력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트레이닝의 원리가 이제 8가지로 잘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서 얘기했던 건강 관련 체력과 운동 기능 관련 체력, 요거 2가지 구분하는 문제 반드시 나올 수가 있고요. 여기 트레이닝의 원리에서도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과부하의 원리, 특이성의 원리, 가역성의 원리, 개별성의 원리, 점진성의 원리, 다양성의 원리, 의식성의 원리, 전면성의 원리, 이렇게 구분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8가지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데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과부하의 원리는 뭘까요? 내가 그 현재 이제 운동을 하고 있는 부하보다 조금 더 어려운 부하로 이렇게 그 운동을 해야 이제 운동이 발달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이성, 특수성의 원리는 내가 향상시키고자 하는 특수한 부위라든지 아니면 특수한 신체 기관의 기능을 일정한 트레이닝을 의해서 발달시킨다는 원리고, 가역성의 원리는 뭔가요? 운동이 중지되었을 때 운동 능력은 빠르게 감소한다. 그리고 개별성의 원리는 그 사람에 맞게끔 운동을 해야 된다. 점진성의 원리는 트레이닝 부하를 점점 증가시켜서 계속 발전되는 형태로 운동을 해야 된다. 다양성의 원리는 한 가지 방법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운동을 조합해서 운동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의식성의 원리는 여러 가지 운동의 목적이나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운동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목적성을 가지고 운동을 해야 된다. 전면성의 원리는 한두 가지의 체력 요소만
기르려고 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다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운동과 항상성입니다. 우리가 그 항상성과 항정 상태를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항상성은 인체 내부 환경이 일정한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내부 환경의 불변성 또는 계속적인 유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체온이죠. 우리 체온은 뭐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36.5도 또는 37도, 뭐 37.2도 이렇게 다양하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심부 온도라든지 아니면 뭐 피부 온도에 따라서 좀 그 온도는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이런 온도를 우리는 항상 이 항상성을 가지고 유지를 하고 있죠. 온도가 열이 조금만 나더라도 어떻게 되나요? 땀을 배출시킴으로써 체온을 유지를 할 수가 있겠고, 추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이런 그 떨림을 통해서 발한 작용을 하면서 체온을 유지하는 이런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우리 인체는 끊임없이 하고 있다라는 개념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항상성을 조절하는 기전으로서는 음성 피드백과 양성 피드백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서 뭐 체온을 조절하는 것을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항정 상태는 신체의 요구에 따른 반응의 균형으로서 생리학적으로 변하지 않고 일정함을 유지하는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구성 운동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지구성 운동을 통해서 심폐지구력이 향상되다가 이제 어느 정도 트레이닝에 적응이 되고 나서 오랫동안 그 향상된 심폐지구력을 유지하는 것, 이런 것들을 바로 우리는 항정 상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성과 항정 상태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성을 조절하는 기전으로서 음성 피드백과 양성 피드백, 뭐 네거티브 피드백, 포지티브 피드백으로 구분해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운동생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정 기간 동안의 운동 형태로 가해진 자극에 대해 인체가 적절하게 반응하고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학적 현상들을 구조적과 기능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분야를 우리는 운동생리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배웠던 항상성과 항정 상태를 나타내는 과정과 조건 등을 주로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운동 생리학의 인접 학문으로서는 이제 운동학, 스포츠 의학, 뭐 해부학, 운동 처방학, 스포츠 영양학, 뭐 인체 생리학, 이제 다양한 분야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운동 생리학과 뭐 교집합되는 부분도 있고요. 때로는 거의 중첩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 이런 학문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각각 고유의 영역에서 연구가 됨으로써 운동 생리학과 함께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운동생리학의 개관 첫 번째 장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에너지 대사 운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